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7,500억 원이 날아가고 외신에도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K-팝을 세계적 반열로 이끈 회사와 프로듀서 사이의 갈등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엔터 기업인 하이브는 어제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회사를 탈취하려 했다면서 감사권을 발동했고 민 대표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가 아일리시라는 신인 그룹을 통해 뉴진스를 카피한 게 문제의 본질이라면서 맞받아쳤고요. 제2의 피프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관련 보도 이후 하이브 주가가 급락하면서 어제 하루에만 시가총액 7,500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비단 이번 논란은 한 회사와 계열사 사이 문제로 끝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미 이 소식은 외신에 많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해외 K-팝 팬들도 실시간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컨셉과 카피 논란을 넘어서 아이돌 양성 시스템과 K-팝, 엔터 기업의 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들여 쌓은 탑이라고 해도 무너진 건 한순간이죠. 그게 한두 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K-팝이라는 이제는 엄연한 산업이 된 일이기에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시 7분. 9시 7분을 7시 9분이라고 거꾸로 읽을 뻔했네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늘도 하이브 주가는 2% 넘게 또 떨어지고 있고요.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KBS 기자들과 함께하는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이죠. 한 철강회사 동국제강에서 직원들의 정년을 1년씩 늘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는 사회가 되고 있는데요. 각 기업마다 이 정년 연장이 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없이 잘 풀어나가야 될 텐데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생각, 아이디어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마이클, 브라이언 이렇게 영어로 각각의 이름을 부르던 카카오 계열사,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부터 계열사 최초로 영어 호칭을 아예 쓰지 말자 이렇게 또 바꾼다고 합니다. 이게 수평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이야기였는데 왜 이런 호칭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었을지, 그리고 카카오는 그룹 차원에서 계속해서 쇄신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또 역시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 특별히 많이 준비되어 있는 선물도 보내드릴 준비해 보겠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은행과 관련된 민원만 16,000건에 육박했습니다. 그중에서 대출 관련된 민원이 7,800여 건으로 100% 넘게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가산금리에 대한 불만이 컸는데요. 특히 이 대출 관련 민원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세 글자인데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금부터 내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죠. 그러면 그 중간에 돈을 내기 위해서 받는 대출을 뭐라고 할까요? 그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뭐 분양받는 거 참 좋은 일이긴 한데 계약금 그리고 잔금 그 사이에 이 금액이 또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 대출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 관련된 민원이 또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도 1+1으로 또 다양한 또 선물도 준비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5806님은 별표까지 막 쳐가지고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67%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 1.11%, 대형지주 S&P 500 지수도 0.87%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7일 만에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아마 이제 4월 조정받으면서 5% 넘게 고점 대비 빠졌는데 네. 일단 단기 기술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실적 기대감에 반등을 주도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수그러들었어요. 특징주 가운데 지난주 전거래일에서 10% 급락했던 엔비디아. 네. 일단 4% 넘게 반등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52주 신저가로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 독일까지 일부 모델 가격 인하하겠다라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국채금리는 보합 혼조 양상을 나타냈고 국제유가가 소폭 떨어졌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니까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의 경우에는 82달러 85센트, 또 런던 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도 87달러인데 4주 만에 최저치입니다. 안전자산인 금값도 3% 하락을 했고요. 네. 이번 주 뉴욕 증시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가 지표하고 실적인데 5월 1일에 FOMC 예정돼 있거든요. 그 사이에 발표되는 마지막 경제지표, 이 물가지표인데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3월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 이른바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는 지난해 이제 기술주 상승, 올해 기술주 상승을 주도했던 7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다 쏠려 있는데 네. 현지 시간으로 23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호재보다는 악재성 뉴스를 가져올 상황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또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플랫폼, 그다음에 25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이 있고요. 이들 기업들이 아마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실적 전망치를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 어제 사실 코스피는 이 중동 리스크가 좀 줄어들고 또 밸류업 기대감에 따라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2620선을 되찾았는데 오늘은 뭐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포인트, 코스닥도 한 5포인트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들이 각종 이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이 이제 오는 2026년부터 이제 ESG,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시가 이제 의무화되는데 우선 기후 분야부터 공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상장 기업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지배 구조와 전략 등을 이제 밝혀야 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어제 ESG 금융추진위원회 4번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시 기준 초안을 논의한 겁니다. 네. 이 ESG 공시 의무화는 이제 내년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주요 국사에서 확산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2026년부터 적용이 되는 셈인데 이날 이제 논의된 초안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부터 우선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 당장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해당 기업들의 가져올 위험, 기회 이런 것을 이제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공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후 관련 규제가 신설되면서 장기간에 걸쳐 늘어나는 기업들의 어떤 비용 또 이에 대한 대응책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 또 온실가스 배출량 등 기후 문제에 대응한 기업들의 어떤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지표가 담겼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정확한 공시 초안은 오는 30일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개가 됩니다. 26년부터 이 기후 관련 요인에 대해서도 공시를 해야 되고 미국은 좀 앞서가지 않네. 미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 불편한 진실이긴 한데 현재 금사가 파동도 결국은 인간이 지구를 너무 험하게 사용해서 내는 이 청구서 혹독한 대가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미국 상장사들도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이제 기업들, 네. 특히나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국내 기업도 꽤 있어요. 한국전력, 포스코, SK텔레콤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DR 형태로 주식 예탁 형태로 이제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사실은 비상입니다. 당초 우리나라도 2025년 도입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런 이제 의무 공시를 이제 2026년으로 연기한 건데요. 기업들의 이제 준비 부족 때문에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만에 하나 이걸 등한시한다, 환경을 등한시한다라는 이 기업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녹록치 않은 환경, 이 비용이거든요, 결국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탄소 배출 절감 노력과 함께 친환경 기술 개발 투자에 보다도 이제 능동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특히 정부는 이 탈탄소 여력이 좀 적은 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맞습니다.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를 2개월 연속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2월이었죠. 5년물 이제 이 주택 우대 대출 금리는 이제 연 4.2%에서 연 3.95%로 0.25% 포인트 전격 인하한 이후에 이제 2달 연속 동결된 셈이고 1년물은 이제 8개월 연속 동결인데 부동산 시장 여전히 불안하죠. 또 경기 부양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달 연속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한 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정말 좋았어요.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5.3%를 기록하니까 네.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거고요. 특히 미국 달러 강세로 인해서 지금 위안화 평가 절하 압력이 좀 커지니까 통화 안정에도 좀 신경을 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더 낮출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통화 약세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이제 증시 자금이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중국인민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겐 좀 신중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5.3%로 나왔잖아요. 이게 깜짝 성장률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평가도 좀 엇갈리더라고요. 맞습니다. 1분기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경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네. 이제 1분기 성적표인데 1월과 2월이 좋았는데 3월부터 꺾였어요. 네. 특히 3월 들어서 이제 이번에 깜짝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 생산의 성장이 좀 둔화됐고요. 또 내수 동력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소비도 예상만큼 늘지 않고 있고 부동산 침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지표를 보니까 산업 생산이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4.5% 증가했는데 시장 전망치 5에서 6%를 크게 밑돌고 있고요. 또 내수 경계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3월 소매 판매도 같은 기간 3.1% 증가에 그쳐서 예상치 4.8%를 크게 밑돌면서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는 여전한데요. 1분기 소비자 물가는 일단 1년 전에 비해서 보합세 0%까지는 올라왔는데 문제는 생산자 물가입니다. 이게 선행 지표인데 1분기 2.7%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 뭐 전국 정부 재정의 힘으로 견조하게 출발은 했지만 지금 이제 각종 수출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가 3월 이후 재차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이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요 촉진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 경제도 연중 내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차박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날씨 좋아져서 캠핑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주의할 점이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오는 9월부터는 공영주차장에서 차박, 야영하시거나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에 이제 차박 열풍으로 인해서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에 취사는 물론이고요. 일부 야영객들 뭐 소음, 무단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있어 왔고요. 심지어는 캠핑카, 캠핑용 트레일러까지
거기다가 이제 이 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 그렇죠. 주차. 알박기 주차.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야영장 대신에 이제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하거나 아니면 무료인 곳이 많거든요. 네. 공영 주차장은 여기다 대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 공영 주차장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하다, 협소하다라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자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하거나 추사 행위를 하거나 불을 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물어야 됩니다. 한 번 적발되면 30만 원, 2차 위반이면 40만 원, 3차 이상 위반일 경우에는 50만 원 과태료 내야 되고요. 이게 일반 공영 주차장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의 주차장까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과태료가 세네요. 처음 걸리면 30만 원, 두 번 걸리면 40만 원, 세 번째 걸리면 50만 원.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은 야영장이 아니다. 라는 것도.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484님이 엄마가 성공을 위해서는 성공 예감이 필수라고 해서 오늘부터 출석합니다라고. 너무 많이 소문나면 안 되는데. 자, 이 코너를 통해서도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KBS 서영민, 장혁진, 박혜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혜진 기자는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주 좀 와주세요. 세 분은 정년까지는 굉장히 오래 남았죠? 아직 그 정년에 대한 고민은 개인적으로 좀 안 해보셨죠? KBS라는 직장은 그 고민을 많이 안 하는 직장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저희도 좀 하게 됐죠. 명예퇴직이라는 걸 했습니다. 희망퇴직도 받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년이 언제다라고 못 박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게 됐죠. 저희도. 그러게요. 최근에 좀 화제가 된 기업이 있습니다. 동국제강, 철강 회사죠. 여기가 원래 한 2년 전에 정년을 60세에서 61세로 올렸었는데 그걸 이번에 62세로 한 살 더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좀 상징적인 회사이기도 한데 어떤 배경이 깔려 있을까요? 이 원래 철강이나 제조업에서는 그 정년을 마치면 대부분 또 많이 그 은퇴자 재고용이라는 걸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 뭐 계약직이나 이제 촉탁직으로 1, 2년 더 일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임금을 이제 100%는 아니고 한 7, 80% 정도 주고 대신 이제 어떤 직원의 어떤 복지나 처우 같은 것들은 안 주고 이런 형태인데 노사 합의로 이렇게 좀 만들었다는 의미가 좀 있는 거죠.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이래서 좋은 거고 회사는 좀 철강이나 좀 제조업계의 좀 특성이긴 한데 좀 숙련된 인력을 좀 확보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철강 제조업 쪽에서는 좀 외국인 인력들이 많고 또 청년들은 좀 3D 업종이라 좀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숙련공의 구인난이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 근로자 임금도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의 이제 인력들을 계속 이제 정년 끝나도 일을 이제 같이 하면서 좀 이득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노사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이 정년 연장 관련해서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사가 나와서 꽤 주목이 되기도 했고, 네, 그것도 그렇고 일단 고령화 저출생 문제를 얘기하면서도 항상 이 정년 연장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이제 은퇴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인난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사인 포스코 현대제철은 아직 정년 60세예요. 이런 거 이제 고려해 보면 굉장히 업계에서 드문 사례고 사실 다른 업종에서도 사례를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네.
이 동국제강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여기 그 광화문이나 을지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페럼타워라고 네네. 아실 거예요. 알죠. 이 제가 거기가 맛있는 이제 만두집이 있어요. 제가 또 맛집 얘기 제가 하려고 했는데 돈가스가 진짜 맛있는 집이 하나 있어요. 페럼cep도 있는 유명한 빌딩. 네. 근데 이 페럼이라는 뜻이 라틴어로 철이라는 뜻이래요. 거기가 동국제강 본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회사인데 이 철강업계가 노사 문화가 조금 특이라고 약간 좀 부드러운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도 이제 창사 이래 노사 분규가 없었던 회사로 유명하고 동국제강은 아예 임금 협상을 그냥 회사에 위임을 해요. 이렇게 한 30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좀 전통적으로 이제 철강업계는 이제 노사 분규가 나서 파업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 이제 용광로가 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통적으로 좀 노사가 좀 극단까지 안 가는 좀 그런 좀 문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이렇게 정년 연장을 이렇게 합의로 한 건 이상적이지만 이게 일반적인 해법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전통이나 이런 거에만 좀 맡겨서 할 수는 좀 없다는 좀 현실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정년이 60세죠. 60세. 이게 2016년부터 58세에서 60세로 되어 있는데 글쎄 이것 자체를 뭐 한두 개 기업이 결정할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것 자체를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 기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영민 기자부터. 정년 연장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그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그 제조업이고 생산직이고 생산직에 대해서 청년들이 아주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구인이 약간 어렵다면 뭐 뒤쪽으로 좀 더 정년을 늘리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인 것 같고요.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연금을 지금 65세부터 수령하도록 앞으로 2033년부터 지금도 63세부터 수령하게 돼 있고 국민연금 수령과 정년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공백이 커지죠. 네,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인데 5년 동안 노후 소득 없이 살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게밖에 설계할 수 없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재정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이의 갭을 메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건 개인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만 국민연금의 입장에서도 그 사이에 부담을 더 지우라는 압박이 없을 수 있으니 바람직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적으니 그것도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 노후 빈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국가가. 근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청년 고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칫 또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될까 봐. 근데 저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정년이 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이제 10일에 낸 보고서인데 2016년에 이제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청년 고용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됐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산업별 평균 청년 근로자 67,961명 가운데 정년 의무화로 인해서 16.6%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정규직 비정규직 전부 다 감소를 시킨 거거든요. 특히 정규직에서 좀 더 큰 감소를 보여서 한마디로 이제 이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그리고 정규직 고용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냥 정년 연장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청년 채용, 고용 이런 문제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고용 그 일자리 모수가 전체적으로 더 크게 늘어나서 청년 채용도 많이 늘고 고용 연장도 많이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업 사정이 또 쉽지도 않고요. 0584님이 3D 업종, 3D 업종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기피하는 모습 속에서 근로 연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회사와 근로자를 서로 협력을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김석현님은 원래 사기업은 정년을 높이면 임금을 깎아야 합니다. 공무원도 맞게 적용해야 됩니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고요. 제가 그 공무원 이야기를 또 김석현 님이 주셔서 그런데 공공기관이라든지 공직에서부터 또 정년 연장이 또 화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정년 연장을 피할 수 없는 논의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하고 있고 특히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노조
혹은 그런 기관 단체들 안정적인 직장들에서는 다 이 논의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얘기하겠지만 뭐 현대차, 현대중공업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들 정년 연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리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청년 고용하고 연결되어 있고 아직은 지금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다. 노동계 요구는 요구일 것이고 올해는 굉장한 화두겠지만 이거 뭐 쉽게 연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직은. 언제 되느냐. 그 인구 전문가 분들 조영태 서울대 교수님 같은 분이 뭐 강연에 나와서 말씀하시던데 한 7, 8년 내지 10년 정도 지나면 네. 청년들의 고용 문제를 좀 걱정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은 숫자가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일자리가 좀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올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네.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 7년에서 10년 사이면 나올 거랍니다. 앞으로. 그때쯤 되면은 마찰 없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좀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합니다. 진짜 그 일본 사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7년 그래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논의를 시작하는 거는 미리부터 조금 논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 이제 국민연금 얘기와 이게 좀 같이 맞물려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논의가. 근데 어제 좀 중요한 좀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네. 지금 지난주 이제 원타이 기자들에서도 다뤘습니다만 국민연금 그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두 가지 안으로 좁혀졌다는 내용들 이제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네. 간단히 얘기하자면 더 내고 더 받자 그리고 뭐 더 내고 똑같이 받자 둘 중인데 둘 중에 이제 최종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더 내고 더 받자가 이제 56%로 나왔습니다. 이제 더 내고 더 받자 그러니까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2.5%에서 50%로 올리는 안이 다수의 이런 이제 의견을 이제 받았는데 동시에 이제 같이 나온 결과 중에 하나가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로 늘리는 그 방안에 대해서 80%가 찬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64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부터 바로 국민연금 받을 수 있게 하자. 지금은 이제 60세까지만 이제 의무 가입 연령, 그러니까 60세까지만 이제 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이제 성민 기자가 얘기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정년 연장 얘기와 결국 맞물려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이제 그 우려되는 점으로 이제 제기가 되는 것은 이 상한 연령이 이제 64세로 늘어나게 되면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년이 지난 그 고용자를 하게 되면 회사가 반반씩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국민연금 보험료를. 그렇죠. 국민연금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이제 64세로 올리기만 했을 때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고령자 그 은퇴자 재취업을 할 유인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62세이신 분을 다시 이제 촉탁직으로 고용을 하려 해도 현행으로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렇죠, 앞으로 맞아요, 만약에 맞아요.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면 회사의 부담이 커지니 고용을 좀 꺼려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60% 정도가 이제 호봉제를 이제 하고 있어서 점점 이제 그 기업의 부담,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런 임금 체계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해달라고 그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그 국민연금 그 개혁인데 여기에 연령은 부가적인 문제이고 네. 지금 당장은 이게 더 내는 문제를 빨리 결론 지어야 된다. 이번 국회 회기 내에 결론 지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어제 그 공론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 앞으로 험난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21대 국회는요. 이제 그 기간 안에 그 종료가 되는데 근데 이미 어제 나온 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40%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덜 올려봐야 12%니까 12와 13, 뭐 14, 뭐 1%포인트 차이니까 이건 뭐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는. 근데 40%와 50%의 소득 대체율 차이가 나니까 조금 더 내고 좀 많이 더 받자. 이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되긴 했지만 벌써 정부에서도 이거 재정 부담이 이 두 안은 재정 부담이 확 다른 안인데 하면서 좀 당혹스러운 기색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더 내고 1% 더 내고 10% 포인트 더 받는 안은
훨씬 더 많은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 갈 수밖에 없고 재정 부담 결국 이게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국가가 그걸 대신 내주는 재정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공론화 조사에서 결론이 됐다고 해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좀 덜 내고 덜 더 내고 좀 조금 적게 받자라고 했던 쪽에서 수긍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여야 입장 차도 다를 것이고 이 안을 이번 회기 내에 합의할 수 있을까? 합의 못하면 다음 회기 때 제로 세팅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먼저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연금특위의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대부분 낙선을 했어요. 그래서 참 묻지 못할 새로운 사람으로 꾸려야 돼요. 지금. 근데 어찌됐든 간에 5월 말까지죠. 21대 국회 임기가. 네. 그래서 6월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또 논의를 할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거는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미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국회 논의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뭐 아예 처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다시 그 고령자 고용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런 건 어떨까요? 일단은 청년 고용을 우선시하되 청년들이 만약에 기피하거나 이럴 때는 뭐 임금을 좀 낮춰서라도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 그리고 또 이분들을 대부분은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어떨까요? 그게 정부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흔히 정년 연장이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고 계속 고용이라는 표현을 정부가 많이 쓰는데 네. 계속 고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정년 연장이라는 건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기업에게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노동자를 사용했다면 별 사유가 없다면 그 정도까지는 고용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의무적이고 반강제적인 것인데 그런 방식 말고 정년은 종료하되 계속 고용 방식 그러니까 촉탁직 같은 방식으로 아니면은 뭐 퇴직 후 재고용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고용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자. 이 방식이 아마도 기업이 좀 더 선호하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요 방식으로 좀 계속해서 좀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방식으로 가자. 부담을 줄이자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고용부 출입하면서 요 상황을 살펴보면요.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강제적인 정년 연장 방식으로 의무적인 방식으로 가자. 그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고 요 둘 사이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간 영역에서 하나둘씩 높여가기 시작을 하다가 공론화가 제대로 되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아예 법 규정을 바꾸는 그런 방향. 그렇습니다. 좀 점진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네. 그 정년 연장하면 결국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네네. 결국 우리가 뭐 거울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이런 나이가 많은 고령화 국가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60세 정년이 된 게 1998년이었는데 굉장히 우리보다도 이제 앞섰죠. 그때 2013년에 65세가 됐습니다. 네. 65세로 하는데 그 바로 65세로 한 게 아니라 3년마다 이제 정년을 1세씩 올려서 좀 단계적으로 하게 됐어요. 뭐 물론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하자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랑 또 기업 문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일본 대기업에는 그런 문화가 있대요. 뭐 역직 제도라고 해서 50대 후반이 됐는데 자기가 부장이고 과장인데 승진을 못 해요. 그러면 그 이제 부장 직책을 내려놓고 정년은 보장하되 임금은 삭감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했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평사원을 하고 다른 회사에서 대표이사까지 했던 사람이 다른 회사 평사원으로 입사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더라고요. 일본은. 그건 일종의 문화인데 뭐 일종의 우리도 그런 비슷한 아까 이제 성민 기자가 계속 고용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일단 이제 정년이 지난 나이가 되면 뭐 이제 직역 형태를 바꿔서 다른 임금 체계로 가는 방법이라든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얘기를 시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 임금 피크 제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 정년을 연장해 주는 대신에 내 임금을 깎아야 한다라고 하면 기자분들은 한 얼마까지 감내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두 자릿수 안 깎았으면 좋겠는데 두 자릿수겠죠 기본이. 그러겠죠. 특히 60세 어렵습니다. 넘어서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저희 회사도 임금 피크제가 있기 때문에 58세에서 60세로 정년 연장을 할 때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를 받는 뭐 식으로 좀 조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바람직하죠. 정년을 연장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생각해야 되는 건 청년 고용입니다. 지금 청년 고용은 청년 고용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불신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9%를 13이나 14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다릅니다. 청년들은 나중에 우리가 나가고 나서 연금에 대해서 내려면 이 지속 가능하게 내려면 13이 아니고 20% 내야 되고 저희 아들 딸 세대는 30% 40%까지 소득에 그 정도로 국민연금으로 내야 국민연금이 유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와의 공존을 생각하고 이 세대를 위한 설계를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도 이번에 합의하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합의가 넘으면 5년이나 10년 뒤에 또 해야 될 겁니다. 또 더 내고 덜 받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산율 0.7이면 어떤 종류의 국민연금 개혁을 해도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협약을 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0.7대 출산율이 유지된다고 출생률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 뒤로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쌓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출생률도 올려가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연금 개혁을 출생률과 맞춰가면서 계속해서 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과제가 있으니까 빨리 하는 것, 국민연금 개혁은 그게 중요합니다. 연금 개혁도 그렇고 네. 그리고 정년 연장도 그렇고 이게 주기적으로 또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봐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407님은 저도 3D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년이 없네요. 죽을 때까지 해야죠. 보내주셨고요. 8578님은 3년 만에 승진했어요. 이게 다 성공예감 들으면서 열일한 덕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두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릴게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특히 이제 분양받아서 계약금 치르고 나서 잔금 치르는 사이에 내는 돈을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계약금을 낸 후에 보통은 분양가의 40에서 60%를 이 비용으로 내게 되죠. 근데 참 그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주로 건설사가 주선해주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대출로 이걸 내게 되죠. 근데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이 대출과 관련해서 이자가 왜 더 붙냐라는 민원이 금감원에 많이 발생했다라는 뉴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내는 돈,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간에 내는 돈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쉽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8800님이 저도 곧 이 금을 내야 됩니다. 얼른 내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고요. 분양받으셨나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405님은 커피 쿠폰 받으려면 선착순으로 빨리 보내야 되나요? 커피 쿠폰도 못 받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도 안 오고. 선착순은 아닙니다. 선착순은 아니고요. 2405님도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기자분들 세 분은 혹시 영어 닉네임 같은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약간 없어요? 오그라들어요. 그 이메일 같은 거 쓸 때 네. 되게 회사 이메일도 뭐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쓸 수 있잖아요. KBS 기자들 영어 이메일이 화제긴 하죠. 장혁진 기자는 뭘? 저는 그냥 아날로그라는 그 아이디를 쓰는데 일전에 저희 그 성공예감 원탁의 기자를 나오셨던 박대기 기자 같은 경우는 유명해졌잖아요. 웨이팅 박이었죠. 대기. 유명한 아이디들이 몇 개 그리고 있습니다. 세배 정세배 기자는 유보트. 그리고 신선민 기자는 프레쉬민, 신선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게 유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호칭 문화랑도 좀 이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일부 기업에서 영어 호칭을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혹시 KBS에서도 가능한 일입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는 KBS 뉴스 누구입니다라고 말하는데 KBS 뉴스 브라이언입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사내에서는 우리끼리 어떻습니까? 부를 때라도. 저희끼리요? 네. 뭐 부르면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꼭 불러야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왜 하필 많은 그 이제 언어 중에 영어 이름을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나를 뭐 관우로 불러달라. 뭐라고? 관우. 아니면 뭐 다마고치 상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영어로 하잖아요. 몇 개 회사들이.
영어로 하면 좀 더 수평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잘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필 영어를 쓸까? 근데 존댓말이 없어서 그렇죠. 그런 존댓말, 거야. 높임말이 없어서 더 그런 거 아닐까 그런가? 싶은데 네. 그 카카오가 대표적이죠. 영어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그래서 뭐 님자도 빼고 이래 왔는데 일단은 그것 자체가 수평적 소통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장혁진 기자는 좀 의문시했고.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존댓말을 안 쓴다는 자체가 저도 많지는 않지만 해외 취재나 아니면 외국인 취재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할아버지여도 뭐 아니면 어린아이여도 그냥 이름만 부르고 서로 유유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좀 대화가 좀 잘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저희가 표현을 고를 때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나이를 고려해서 표현을 고르게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그냥 뭐 표현만 그 메시지에만 집중하게 되는 효과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네. 아무래도 좀 말이 또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조금 프레임을 또 만들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김범수 창업자가 브라이언이고 카카오 게임즈 한상호 대표가 뭐 마이클이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르기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에서는 영어 이름을 안 쓴다고 해요. 또 반대로 이름 뒤에 그냥 님자를 붙여서 쓰기로 했다 하죠. 혼선을 준다라는 거네요. 뭐 말을 표현하자면 그럼 뭐 한국 이름이 있고 영어 이름이 있는데 한국 이름을 부르다가 혁진 씨, 혁진님 하다가 회사에 들어오면 브라이언 해야 되는 그게 좀 혼동을 준다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그 회사에서는 아날로그 이렇게 부르고 하다가 근데 밖에서는 저 사람 한국 이름이 뭐였지? 또 헷갈릴 수도 있고. 네네. 예. 또 이제 외부 미팅이 많은 이런 카카오 계열사들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카카오 사람들이랑 뭐 밥을 먹거나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저랑 뭐 얘기하다가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마이크를 어떻게 생각해? 하면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좀 어색해요, 그게. 어색하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 이상하죠, 그거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운영하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와이스트릿에서 직원들은 사실 영어 호칭으로 불러요. 저를 뭐 대표님 이렇게 부르지 마라. 영호칭이 대표님의 저는 영어 호칭은 로빈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빈. 로빈. 제가 로빈 윌리엄스를 좋아해서 로빈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는 직원들도 엄청 어색해하는 거예요. 저도 어색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분도 계시는데 로빈이라고 하나요? 로빈님이라고 하나요? 처음에는 로빈님이라고 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혼용. 그래서 지금은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해보니까 되게 자연스러워. 근데 제3자 외부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는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민망할 그죠. 수 있죠. 그리고 네. 저 친구 우리 이름이 뭐였더라? 영어 이름만 떠오르다 보니 약간의 부작용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대기업들에서는 이게 더 심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 부르고 뭐 줄 때 두 손으로 주고 이게 사실 행동하고도 이어져야 하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존댓말을 안 쓰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존댓말을 쓰죠. 쓰겠죠. 네네. 존댓말을 쓰죠. 또 반말까지 하기에는 너무 앞서 나가지 않나요? 이거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호칭을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창 쇄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카카오는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카카오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여러 가지. 예, 제가 이제 금융감독원 출입할 때였는데 작년 10월에 금감원에 이제 출석을 해서 뭐 고개 한번 숙였었고 또 11월에 이제 송치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달 12월에 김범수 이제 창업자가 간담회를 했었어요. 이제 간담회해서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영어 이름 뭐 안 쓰고 이런 기업 문화 한번 바꿔보겠다. 뭐 이제 수평적 문화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겠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왔었는데 실제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며칠 전에 또 남부지검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었어요.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서 이제 출석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기사가 나온 다음에 영어 이름 없애겠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타이밍 자체는 좀 공교롭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여튼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그 경영 쇄신을 하겠다는 이제 메시지를 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건 같습니다만 뭐 차후 상황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존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자율 경영 계열사 대표단에게 그리고 임원들에게 자율 경영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자율 경영의 그 폐해가 좀 많이 드러났고 그래서 그 쇄신의 한 가운데도
이 자율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더 이상 카카오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대기업 그룹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까요? 왜냐면 카카오가 좀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네. 그 임원이 이제 스톡 옵션 그 행사에서 한 먹튀 논란이 있었고 또 임원이 또 법카로 1억 게임 아이템 결제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기강이 좀 무너졌다 이런 좀 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수평적인 문화가 반드시 옳은 것이겠느냐라는 네. 좀 이제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열사 사장단도 지금 인사 쇄신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카카오만의 얘기는 아닐 테고요. 네. 뭐 다른 기업들도 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님이라는 거의, 호칭을 그렇죠. 쓰는 것 같고요. 대기업들도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그 JY라고 쓰는 게 그냥 JY가 아니고 나를 JY님 뭐 재용님 이렇게 부른다 불러달라라고 했던 게 얼마 전에 한참 전에 화제가 됐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CJ 같은 회사는 예전부터 유명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이 호칭에 묻어 있는 것이 결국 MZ 잡기, 젊은 사람들의 그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대기업은 딱딱하다 아니면은 큰 기업일수록 위계가 중요하다 이런 종류의 인식이 큰 기업, 대기업에 대한 비선호하는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런 점들을 좀 해소해보자. 그리고 기업 안에서도 좀 더 MZ에 친화적인 회사를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의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대부분 이런 문화는 좀 확산되면 확산되지 뒷방향으로 역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은 참 빠른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러려면 언어도 좀 달라져야 하고 그러려면 또 호칭도 유연해져야 하고 약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실생활에서 잘 활용이 되느냐를 봐야 하는 걸 테고요. 맞습니다. 혹시 좀 그런 거를 도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주변에서나. 근데 그게 그런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근데 워낙 기자 이쪽 사회는 특히나 또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KBS 같은 회사는 좀 더 경직되어 있죠.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제가 2007년에 입사할 때는 우리 회사는 보수적이야라는 말을 하시는 선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회사는 보수적이야, 진보적이야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기자사회 특유의 문화는 있습니다. 기자라면 좀 대들 줄 알아야지. 뭔가 문제가 있다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저희는 부장, 팀장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님이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님자를 안 붙이죠. 님자를 안 붙인다는 거에 기자들은 오히려 의미를 부여합니다. 좀 더 그 강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런 호칭에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문화는 보수적일 수 있으나 업의 특성은 언론인들은 좀 유지하고 있다. 호칭에서. 근데 이런 호칭을 뭐 브라이언이라고 하고 님으로 한다고 해서 이 문화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손으로 뭘 준다던가 문화 자체가 변하지 않는데 이게 뭐 소통이 조금 더 이 상하관계가 아니라 원활하게 된다라는 이게 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차피 좀 대들고 좀 막 나가는 후배는 호칭을 그렇게 해도 해요. 호칭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좀 그 성격이 이제 내성적인 친구가 갑자기 뭐 이렇게 의견을 뭐 적극적으로 낸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호칭부터 뭐라고 좀 해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긴 한데 막 프로, 매니저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 사실 뭐 저도 전에 생활하던 회사에서 님자를 안 붙이고 부장 그리고 심지어 대표 또 회장한테도 회장 이렇게 불렀어요. 굳이 높여되면 뭐 부장께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이렇게 또 님이라는 단어를 극도로 안 쓰려고 하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각부터 좀 유연해져야 하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받아줘야 하는 필요성이 그게 더 중요하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카카오 이야기를 했으니까 카카오 이야기 한두 개만 더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김범수 창업자가 경영쇄신 위원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결자 해지를 해야 한다 이런 의미일까? 아니면 이거를 또 본인이 책임도 큰데 경영쇄신 위원장까지 맡고 있느냐 이런 또 비판도 있어가지고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기업 지배 구조의 모순 내지는 한계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어도 사실은 대주주기 때문에 창업주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을 배제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해소는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칼자루를 쥔 사람이 사실은 그 칼자루를 쥐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만드는 사람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 뭐 카카오만의 얘기겠습니까? 대한민국 지배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경영쇄신 위원회는 이제 외부 인사들도 들여서 좀 이야기를 경청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건 뭐 여러분이 좀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계열사별로 좀 자율 경영을 놓던 거를 다시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특히 뭐 주식시장에서도 카카오가 조금 잊힌 지 오래인데 과거의 명예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어쨌든 뭐 네이버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결국 그 혁신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IT 기업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미래 사업 전략, 어떤 미래 먹거리가 불투명하다는 게 가장 그 문제인 거거든요. 뭐 지금 어쨌거나 어떤 생성형 AI 서비스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네이버에서는 뭐 하이버 클로바 X, 뭐 카카오는 코 GPT 하고 있지만 솔직히 시장의 평가는 그렇게 좀 냉정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이쪽 여기 네카오가 주로 하는 이런 커머스 사업에서도 알리나 테무나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좀 이제 네카오 입장에서도 그런 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KBS 서영민, 장혁진, 박혜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자영업시장 참 특히나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장사 고수들의 노하우를 한번 배워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